11번 그림 가나다는 빅뱅 우주론 대폭발설이라고도 하죠. 대폭발설 빅뱅 우주론에 근거하여 시간에 따른 우주의 물리량 A는 시간에 따라서 물리량이 점점 증가하고 있고 나는 시간에 따라서 물리량이 감소하고 있고 다는 시간에 따라서 물리량의 변화가 없습니다. ABC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ABC는 각각 우주의 온도, 우주의 크기, 암흑에너지의 밀도 중 하나이다. 빅뱅 우주론이라고 그랬죠. 빅뱅 우주론. 근데 빅뱅 우주론은 어떤 이론이냐면은 우주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처음 출발할 때는 매우 작고 뜨거운 한 점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는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대폭발이 일어나게 되었고 팽창을 하게 되었는데 팽창을 하면서 온도는 낮아지게 되죠. 낮아지게 돼서 현재와 같은 우주가 되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주 배경 복사 온도가 2.7K로 관측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크기는 계속해서 이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시간에 따라 증가해야 되겠고 증가하여야 하고 그 다음에 우주의 온도는 계속 낮아져야 되죠. 그리고 단위 부피에 포함된 암흑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다고 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암흑에너지의 밀도, 단위 부피에 포함된 암흑에너지가 바로 우주에너지의 암흑에너지의 밀도이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는 물리량은 우주의 크기가 되겠고 시간에 따라서 감소하는 물리량은 우주의 온도가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흐르더라도 암흑에너지의 밀도, 단위 부피 속에 포함된 암흑에너지의 양, 밀도는 변함이 없게 돼야 되기 때문에 4번이 12번 그림 가는 시간에 따른 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밀도 변화를 물질 속에는 암흑물질도 있고 보통물질도 있습니다.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탐사하기가 어려운 물질입니다. 암흑물질은. 그리고 나는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현재 관측에 의하면 암흑에너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B는 암흑에너지이고 그 다음에 가장 적은 것은 보통물질입니다. 그래서 C는 보통물질이고 A는 암흑물질이 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가에서 우주의 팽창 속도는 T1에서 T2로 갈수록 느려진다고 그랬는데 이 물질 중에는 암흑물질도 있고 보통물질도 있는데 물질과 물질 사이에는 인력이 작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은 우주의 팽창을 방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암흑에너지는 우주의 팽창이 잘 일어나도록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까지는 물질의 밀도가 암흑에너지 밀도보다 크기 때문에 팽창이 어려워집니다. 팽창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요때 이후부터는 오히려 물질의 그 밀도보다 암흑에너지 밀도가 커지기 때문에 팽창이 쉬워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T1에서 T2로 갈수록 물질의 밀도는 점점 팽창을 방해하는 물질의 밀도는 점점 감소하고 암흑에너지는 일정하기 때문에 팽창이 점점 쉬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T1에서 T2로 갈수록 느려진다가 아니라 빨라진다. 그 다음에 나에서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는 우주 구성요소는 C이다. 암흑물질은 전자기파를 방출하지 않는 물질이고 보통물질은 전자기파를 방출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전자기파와 상호작용하는 우주 구성요소는 보통물질입니다. 니은 C 보통물질 맞습니다. 디귿 우주가 팽창할수록 A의 밀도 더하기 C의 밀도분의 B의 밀도는 증가한다. A하고 C는 암흑물질하고 보통물질이지요. 그런데 이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을 합한 것이 물질인데 물질의 밀도가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분모는 감소하게 됩니다. 점점. 그런데 B는 암흑에너지인데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요. 분모는 점점 감소하고 분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니까 이 값은 증가한다. 맞습니다. 13번 그림은 대폭발 우주론에 근거하여 빅뱅 이후 현재에 이루는 동안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가식 이전에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되었다.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된 것은 바로 요 나시기 이후입니다. 나시기에는 우주 공간에 있었던 양성자하고 전자가 요 이전까지는 분리되어 있었는데 온도가 계속해서 낮아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양성자하고 전자가 약 38만 년 빅뱅 이후 약 38만 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성자하고 전자가 결합해서 원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주의 밀도가 크게 낮아져 가지고 이때부터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요 이전을 그래서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고 원자 형성 이후를 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된 것은 빛이 빠져나오는 시기, 원자 형성 이후인데 이때가 38만 년 빅뱅 이후 약 38만 년 후가 됩니다. 그래서 가시기 이전이 아니고 나시기 이후라고 해야만 맞습니다. 기억 틀렸습니다. 보충 설명이 여기 있는데 초기의 우주는 매우 뜨거운 상태였기 때문에 양성자, 전자와 양성자가 분리된 상태로 뒤섞여 있어서 빛이 그 전자하고 양성자하고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합니다. 이때 빛이 물질로부터 분리될 수 없었기 때문에 빛이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우주 배경 복사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시기에 비로소 이제 이 양성자하고 전자가 결합돼 가지고 원자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주의 밀도가 크게 감소돼 가지고 빛이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되었는데 이때의 시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빅뱅이 있고 난 뒤 약 38만 년이 경과된 후였습니다. 이때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3000K 정도의 물체가 방출하는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우세했었습니다. 흑체의 온도가 3000K 정도 되면은 그 전자기파 중에서 가시광선 영역에서 차지하는 에너지량이 많기 때문에 이때 빠져나오는 빛이 가시광선 영역의 빛이 주로 빠져나오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 나시기 이후에 수소와 헬륨의 총 질량비가 3대 1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맞는 얘기입니다. 빅뱅 후 3분이 되었을 때 양성자와 중성자로부터 헬륨 원자핵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때가 3분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38만 년이 되었을 때 이때 비로소 수소 원자하고 헬륨 원자가 생성되었는데 이때 형성된 수소와 헬륨의 원자의 질량비가 3대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율은 현재까지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다시기에 별과 은하가 형성되어 가지고 별 내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 가지고 헬륨이 만들어져서 그 비율이 약간 변할 수도 있는데 그 양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우주 전체에 존재하는 헬륨의 양에 비해서 굉장히 그 양이 적기 때문에 이때 형성되었던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 3대 1이 현재까지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 시기보다 다 시기에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가 높았다. 이 빅뱅 우주론에서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서 우주의 밀도가 점점 작아지고 그에 따라서 온도가 점점 낮아진다고 보았죠. 그래서 나 시기에서 다 시기로 가는 동안에도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는 점점 낮아지게 됩니다. 틀렸습니다. 14번 그림은 빅뱅 이후 우주 팽창 속도 변화를 추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가로축이 시간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138억 년 전이기 때문에 과거가 되고 오른쪽으로 올수록 현재가 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 변화를 보면은 이때가 65억 년 정도 되는데 65억 년 전을 기준해 가지고 그 전까지는 우주 팽창 속도가 감소했다가 65억 년 전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빅뱅 직후에는 굉장히 팽창 속도가 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138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우주 팽창 속도가 0보다는 모두 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계속해서 지금까지 팽창해 왔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단 설명조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가시기에 우주는 수축한다. 가시기의 팽창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긴 했지만 모두 다 이 시기에 0보다는 팽창 속도가 컸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해왔습니다. 그 후로도 65억 년 이후로도 계속 팽창을 해왔지요. 그래서 수축한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 시기 동안에. 니은 나 시기에 우주는 가속 팽창하였다. 우주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 팽창한 거 맞습니다. 가시기는 감속 팽창했다고 해야 되겠지요. 나시기는 가속 팽창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빅뱅 이후 단위 시간 동안 우주의 크기 변화. 단위 시간 동안 우주의 크기 변화, 이게 바로 팽창 속도를 의미하죠. 단위 시간 동안의 우주가 얼마만큼의 속도로 팽창했는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팽창 속도를 의미합니다. 팽창 속도가 0인 시기가 있었다. 아니죠. 모두 다 팽창 속도가 0보다는 컸었습니다. 빅뱅 이후 팽창 속도가 0이 되었던 시기, 즉 팽창이 멈췄던 시기가 바로 0인데 그런 시기는 없었습니다. 15번 다음은 우주론과 관련 있는 관측 결과를 시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가 1A형 초신성의 실제 거리가 후퇴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리보다 훨씬 더 멀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거는 1990년대에 알아낸 내용입니다. 허블의 법칙, 은하나 별이 멀어지는 속도는 허블 상수 곱하기 r 거리에 비례한다는 법칙인데 여기에서 r은 허블 상수분의 v로 계산이 되지요. 그런데 여기서 v는 팽창하는 속도입니다. 우주가 팽창하는 속도인데 이 팽창하는 속도가 일정치 않았습니다. 빅뱅 이후에 급팽창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한 거리보다, 은하의 거리보다 훨씬 더 급팽창이 도중에 있었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멀게 됩니다. 그래서 후퇴 속도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리, 이식이죠. 이식을 이용해서 계산한 거리보다 빅뱅 이후 급팽창이 있었던 시기에 급격히 우주가 커졌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멀다는 것을 알아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테나로 전파를 연구하던 중 우주 공간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는 복사에너지, 이것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지요. 현재는 2.7K 복사에너지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주 배경 복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빅뱅 이후 38만 년이 지났을 때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 이후인데 그때는 온도가 3000K였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3000K로 아주 높았는데 현재 우주 배경 복사는 2.7K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폭발설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것이지요. 빅뱅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주의 밀도가 점점 감소되고 온도도 서서히 낮아졌다고 보기 때문에 나와 같은 그 우주 배경 복사가 2.7K로 관측되는 것은 빅뱅 우주론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나를 이용해서 빅뱅 우주론이 옳다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1960년대에 밝혀진 겁니다.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거리가 먼 외부 은하일수록 스펙트럼에 나타난 적색 편의가 크다는 것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이것이 바로 허블이 알아낸 거죠. 멀어지는 속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데 그 적색 편의는 거리가 멀수록 속력이 빨라져 가지고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허블은 V는 HR, 은하에 멀어지는 속도는 거리에 비례한다는 것을 알아냈지요. 이게 1929년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다가 제일 먼저고 그 다음에 나하고 가가 맨 나중입니다. 기억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로부터 암흑물질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 가는
급팽창 시기가 있었던 걸 의미하는데, 그 급팽창 일어난, 가속 팽창 일어난 그 원인은 암흑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이 암흑 에너지가 물질과 물질을 끌어당기는 인력과 반대로 청력을 작용했기 때문에 급팽창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흑 물질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암흑 에너지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 그 다음에 리을, 다로부터 거리가 먼 은하, 외부 은하일수록 스펙트럼에 나타나는 적색 편의가 크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관측할 때 모든 외부 은하가 다 같이 멀어지고 있고, 다른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 거리를 계산했을 때도 모든 은하들이 다른 은하를 중심으로 해서도 다 같이 멀어지기 때문에 팽창의 특별한 중심, 우리 은하가 팽창의 중심이 되진 못합니다. 우주의 중심이 되진 못합니다. 균일하게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풍선에 점을 찍어서 풍선을 불게 되었을 때 특별한 기준점이 없이 모든 점들이 멀어지듯이 우주도 균일하게 팽창이 일어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하가 우주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16번 그림은 20억 년 전에 은하 A를 출발한 빛이 현재 우리 은하에 도달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모식도이다. 20억 년 전에 은하 A를 출발한 빛이 현재 우리 은하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은하의 크기는 점점 팽창해서 커졌습니다. 20억 년 전부터 10억 년 전 사이 약 10억 년 전 동안에는 이 정도 크기가 커졌고, 1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똑같은 10억 년 간격인데 그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나 기간보다 나다 기간에 더 큰 값을 갖는 것만을 보게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이 기간 동안에 우주는 가속 팽창하였다. 똑같은 10억 년 동안에 팽창하는 속도가 점점 커졌다는 것이지요. 자, 그랬을 때 나다 기간에 더 큰 값을 갖는 나다 기간에 더 큰 값을 갖는 것을 골라야 됩니다. 빛이 이동한 거리, 그렇지는 않지요. 빛은 항상 일정한 속도, 30만 km/s의 속력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같으면 빛이 이동한 거리도 같게 됩니다. 등속 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같으면 빛이 이동한 거리는 같게 되지요.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빛의 파장 변화량, 공간이 팽창함으로 인해 가지고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그 한 은하에서 다른 빛의 은하로부터 도달되는 파장은 점점 길어지는데,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큰 속력으로 멀어지기 때문에 적색 편의는 크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빛의 파장 변화량은 우주의 크기가 가속 팽창하게 되면은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도 더욱더 가속해서 멀어지기 때문에 적색 편의량도, 적색 파장 변화량도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의 총량,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같은 부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암흑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게 보존이 됩니다. 암흑 에너지의 밀도가 일정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더욱더 빨리 부피가 더 크게 빠르게 팽창하면 팽창할수록 그 암흑 에너지의 증가량도 더욱더 많이 증가하게 되지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총량, 가부터 나까지 암흑 에너지가 증가한 총량보다 나에서 다로 되는 동안에 암흑 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한 양이 더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7번 그림 가완하는 초기 우주에서 우주의 크기와 우주의 지평선 크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점선이 우주의 지평선이고 실선이 우주의 크기인데, 우주의 지평선도 우주 초기에 크게 팽창을 했지요. 점선의 크기를 봤을 때 우주의 지평선도
크게 증가했지만 우주의 크기, 실선이 더 빠르게, 크기가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근데 우주의 지평선이 팽창할 때에는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합니다. 우주의 지평선은 빛의 속도로 팽창하는데 우주의 크기는 이보다도 팽창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우주의 크기가 팽창할 때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팽창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 이 기간 동안 우주는 빛보다 빠르게 팽창한 시기가 있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 가일 때 중성 원자가 생성되었다. 이 가시기는 우주의 급팽창이 일어나기 이전 시기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지평선보다 우주의 크기가 작았습니다. 이때는 원자 핵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성 원자도 생성될 수가 없었습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나일 때 우주는 전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었다. 우주의 지평선은 빛의 속도로 팽창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우주의 크기는 빛의 속도보다도 더 빠르게 팽창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신할 때는 상호작용할 때는 그 전달 속도가, 정보 전달 속도가 빛보다는 빠를 수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전체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이 지평선보다 더 작은 영역에서는 상호작용이 가능하지만 이보다 더 큰 영역에서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점선 밖의 영역, 우주 지평선보다 더 큰 우주의 크기 영역에서는 상호작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18번 그림 가는 중력렌즈 현상이 나타나는 원리를, 그리고 나는 중력렌즈 현상이 관측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옳은 거 고르기. 기억, 가에서 멀리 있는 은하에 암흑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중력렌즈 현상이 잘 나타난다. 중력렌즈 현상은 멀리 있는 은하와 지구 사이에 어떤 은하가 있어가지고 그 은하의 중력에 의해서 빛이 굴절돼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마치 렌즈가 빛을 굴절시키듯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을 중력 렌즈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에서는 멀리 있는 은하에 암흑물질의 양이 많을수록이라고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중간에 있는 은하에 암흑물질이 많을수록 뒤쪽 은하에서 나오는 별빛이 많이 굴절돼서 지구에 도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멀리 있는 은하에 암흑물질이 많을수록이 아니라 가까운 은하에 암흑물질의 양이 많을수록 중력렌즈 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나에서 중력렌즈 현상에 의해 기억의 상이 고리 모양으로 나타났다. 맞습니다. 기억의 은하에서 나오는 별빛이 앞쪽에 있는 은하에 의해서 굴절돼 가지고 주위에 이렇게 고리 모양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 나에서 전체의 적색 편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크다. 지구에서 볼 때 기억 은하가 니은 은하보다 멀리 있기 때문에 더 빠른 속도로 멀어집니다. 그래서 적색 편의는 기억이 니은보다 큽니다. 19번 그림은 일회용 초신성의 적색 편의와 겉보기 등급을 나타내는 것이다. 적색 편의는 가로축에 나타나 있고 겉보기 등급은 세로축에 나타나 있습니다. 겉보기 등급이 클수록 밝기는 어두워지게 되고, 그리고 적색 편의가 클수록 거리는 멀어지게 되지. 왜냐하면은 거리가 멀수록 후퇴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런데 후퇴 속도가 증가할수록 적색 편의가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적색 편의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진다는 뜻도 되고 후퇴 속도가 커진다는 이런 뜻도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적색 편의가 커지는 것은 거리가 멀어지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어지고 후퇴 속도도 증가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일회용 투진성은 후퇴 속도가 클수록이란 얘기는 적색 편의가 클수록이란 얘기죠. 클수록 겉보기 등급이 크다. 맞지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겉보기 등급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맞는 얘기죠.
호텔 속도가 클수록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밝기가 어두워져서 겉보기 등급은 커집니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일회용 초신성의 거리가 멀수록,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관측되는 겉보기 등급과 관측되는 겉보기 등급은 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죠. 점으로 표시된 등급과 등속 팽창 우주에서 예상되는 겉보기 등급하고의 차이, 점과 이 점선 그래프의 차이 점점 커지지요. 감소한다가 아니라 증가한답니다. 디귿 이 자료로부터 우주의 팽창 속도가 현재보다 과거에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거에 형성되었던 초신성은 지금 현재는 거리가 아주 굉장히 먼 상태에 있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 거리를 의미한다고 그랬는데 이 그래프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과거가 됩니다. 과거가 돼가지고 초신성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따라서 겉보기 등급도 크게 나타나는 것이 더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위쪽이 더 과거가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현재가 됩니다. 그런데 과거 겉보기 등급 24등급으로 나타나는 초신성의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24등급, 겉보기 등급 24등급으로 나타나는 초신성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등속 팽창을 만약에 우주가 했더라면은 거리가 0.9, 적색 편이가 0.9 정도 나타나는 거리에 위치되어 있어야 맞는데 실제 관측되는 거리는 0.6보다 조금 적색 편이가 0.6보다 조금 더 되는 그런 거리 여기에서 관측이 되죠. 등속 팽창을 했더라면은 좀 더 먼 거리에서 관측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더 가까운 거리에서 관측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팽창 속도가 평균 속도보다 느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좀 더 이제 현재 쪽으로 이렇게 다가와서 겉보기 등급이 한 23등급으로 관측되는 초신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좀 더 과거에서 현재로 좀 더 다가온 것이 되지요. 그런데 겉보기 등급 23등급이 되는 그 초신성은 만약에 우주가 등속 팽창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적색 편이가 0.6 되는 그런 거리에서 관측돼야 하는데 실제로 관측되는 것은 이보다 더 가까운 거리, 가로축이 거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거리를 나타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좀 더 가까운 거리에서 실제로 관측되는데 그 차이는 좀 작지요. 등속 팽창 우주에서 예상되는 거리하고 실제 관측되는 거리하고 차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과거보다. 그래서 과거에서 현재로 이렇게 오는 동안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했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가까운 현재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실제 관측되는 겉보기 등급하고 등속 팽창 우주에서 예상되는 겉보기 등급이 같기 때문에 거리 차이는 점점 팽창 속도가 빨라져서 같게 됩니다. 등속 팽창 속도하고 같아지게 됩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동안에 증가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래서 과거에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현재보다 과거에 팽창 속도가 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번 그림은 우주 모형 A부터 D에서 임계 밀도에 대한 암흑 에너지의 밀도와 물질 밀도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세로축은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고 가로축은 물질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입니다. 우주 모형 A부터 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단 물질 밀도는 암흑 물질의 밀도와 보통 물질의 밀도를 합한 것이다. 그래서 물질의 밀도를 이렇게 표시하고 암흑 에너지 밀도를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우주의 밀도는 물질의 밀도와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더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면은 우주의 밀도는 A가 B보다 작다라고 그랬죠.
A가 B보다 작다. 우주의 밀도. 그래서 우주의 밀도를 각각 구해봐야 되는데 A하고 B는 임계 밀도분의 암흑 에너지 밀도를 나눈 값이 서로 같지요. 그래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같습니다. 그러나 가로축 물질의 밀도, 임계 밀도로 물질의 밀도를 나눈 값은 B가 더 크지요. 그래서 이 식에서 우주의 밀도는 물질의 밀도 더하기 암흑 에너지의 밀도인데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A하고 B가 같지만 물질의 밀도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주의 밀도도 B가 더 크게 됩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A가 B보다 작지요. 그래서 기억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우주의 곡률은 C가 D보다 작다고 그랬는데 C하고 D 이 곡률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우주의 밀도하고 임계 밀도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주의 곡률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크면 우주의 곡률이 플러스가 되고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와 같으면 우주의 곡률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으면 곡률이 마이너스가 되지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를 구해야 되는데 C는 여기 있죠. C는 그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하고 물질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을 더했을 때 이것이 C이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은 0이 되죠. 0. 그래서 0 더하기 그 다음에 물질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가로축에서는 C 여기 0.3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0이 되고 이것은 0.3이 되기 때문에 0.3이 됩니다. 우주의 밀도가 0.3입니다. 0.3이 되었기 때문에 분모보다 분자가 작지요. 이 분자가 바로 우주의 밀도입니다. 우주의 밀도 분자가 임계 밀도보다 더 작습니다.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더 작으면은 곡률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D를 보면은 D는 똑같이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 더하기 물질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을 보았을 때 D의 경우도 세로축은 0이지요. 그 얘기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이 0이란 얘기입니다. 더하기 가로축 물질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눈 값은 1이지요. 그래서 이거는 1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것이 1이 되기 때문에 임계 밀도와 이 암흑 에너지의 밀도와 물질의 밀도를 더한 이것이 서로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임계 밀도하고 암흑 에너지의 밀도와 물질의 밀도를 더한 이게 우주의 밀도죠. 그래서 임계 밀도하고 우주의 밀도가 서로 같기 때문에 1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D는 곡률이 0이 됩니다. 곡률이 0이 되고 C는 0.3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기 때문에 곡률이 마이너스라고 그랬죠. 마이너스. 그래서 C는 곡률이 마이너스, D는 곡률이 0이기 때문에 C가 D보다 작다. 맞습니다. 현재 우주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모형은 A다. 그 현재 우주는 평탄 우주이기 때문에 곡률은 0이 되어야 됩니다. 우주의 곡률은 0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우주는 암흑 에너지에 의해서 가속 팽창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의 밀도는 평탄 우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임계 밀도와 같아야 하고 암흑 에너지가 0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런데 A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로 임계 밀도로 나눈 값 더하기 그 다음에 임계 밀도로 물질의 밀도로 나눈 것을 더했을 때 요게 앞에 값은 A는 요게 0.7이죠. 세로축 0.7이고 요 값이 0.7이고 가로축에서는 0.3이지요. 로 10분의 로 m. 그래서 요 값은 0.3이기 때문에 더했을 때 1이 됩니다. 그 얘기는 요 분자 암흑 에너지의 밀도하고 물질의 밀도를 더한 거 요게 바로 우주의 밀도인데 우주의 밀도가 분모 임계 밀도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우주 맞지요. A는
현재의 우주 특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평탄한 우주이기 때문에 현재 우주가 잘 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임계 밀도로 나눴을 때 0.7이기 때문에 0보다 크지요. 분명히 암흑 에너지도 존재하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 A이기 때문에 현재 우주의 특성을 잘 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우주는 평탄한 우주이고 암흑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가속 팽창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그 두 가지 조건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주의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모형은 A입니다. 맞습니다.